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진행하는 웹소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대문학관이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웹소설을 강의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모순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대문학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이라는 관념은 일반 문학, 본격 문학, 주류 문학, 교과서에서 나올 것 같은 문학 이런 얘기들에 더 많이 경사되어 있고, 실제로 이 근대문학관 안을 채운 여러 가지 텍스트들, 책들 이런 걸 보면은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볼 것 같은, 그 좀 옛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근대잖아요. 현대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곳에서 웹소설이라를 놓고 보면은요, 웹소설은 되게 최신 장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장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안 맞아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웹소설은 이거는 본격 소설, 본격 문학 여기엔 해당되지 않잖아. 주류 소설, 주류 문학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체가 한국 근대문학관에서 어떻게 보면 웹소설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던져놓고 보면 되게 이상한데, 사실 우리 한국 근대문학관에 어떤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느냐, 또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모순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근대문학관에서는요, 네, 1920년대, 30년대 이때 유행했던 장르 소설 이라고, 지금이라면 장르 소설이라고 지칭될 만한 그 당시에 나온 대중소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서를 발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시 기획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웹소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문학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그 이유가 된다면 이 소설들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웹소설이 뭐예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웹소설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를 왔겠죠. 네. 그런데 동시에 웹소설이라는 걸 읽고 있지만 도대체 이 웹소설이라는 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와 함께 하는 수업은 우리 이 시리즈 수업 중에 저와 함께 하는 이번 주랑 다음 주 수업이 제일 재미없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거라니까요. 근데 왜 이론이 중요한지는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작가님이랑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왜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첫 화면에 나온 거 이제 네이버 시리즈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캡처해 놓은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작품 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네, 드라마 해가지고 송중기 배우가 나왔던 걸로 되게 유명했던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을 제가 첫 화면에 넣었어요. 왜 넣냐면은 사실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게 지금 웹소설에 있어서 굉장히 웹소설이 얼마나 핫한 콘텐츠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각도에서 관심받고 있는 콘텐츠인지를 이 작품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작품이야말로 웹소설에서 시작해서 웹툰으로 확장되고 드라마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온 하나의 컨텐츠가 다각도의 미디어에서 계속 재생산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웹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소개하기도 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첫 화면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웹소설이 뭐예요를 함께 얘기하게 돼.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해도 억지로 들으셔야 돼요. 네, 궁금하셔야 돼요. 네, 제 이름은 류수연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대학에서 왔어요. 그리고 인하대학교 프론티어 학부대학은 어떤 곳이냐면은요, 이렇게 우리 1학년들의 교양 교과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라서 전공이랑 상관없이 여러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모여서 대학 전체의 교양교과를 이제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고 수업하는 이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입학생은 없어요. 근데 이나디 모든 입학생은 일단 입학하면 프론티어 학부대학 소속의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일단 전 문학평론가예요. 그리고 문학평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살짝 내려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등단한 곳은 창작가 비평이라고 네,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주류 문학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창작가 비평, 그 다음에 창작가 비평사, 문학가 지성사, 문학동네 뭐 요 정도가 주류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학 잡지를 내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창작가 비평으로 등단을 했어요. 네, 이렇게 배경을 놓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또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저분은 네, 주류 문학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제가. 주류 문학으로 등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물론 주류 문학의 현장 비평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웹소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웹툰은 사실 지금은 안 해요. 네, 왜냐면 웹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네, 주로 이제 텍스트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이사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구 경력을 보시면요. 대중서사학회에 저희 대중서사학회는 대중서사를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로맨스 서사 연구하는 팀장으로 있어요.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저 원래 1930년대에 소설 전공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박태원 이라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천병풍경 이런 것 쓴 작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메인 전공은 1930년대 소설이에요. 그리고 문학평론가로서는 지금 생산되는 주류 문학 평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인 웹소설도 같이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웹소설이 특별히 다른 장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즐기고 누리고 쓰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르라는 거, 그리고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처음 만화를 읽고 웹소설, 인터넷 소설 읽고 이럴 때 저희 엄마가 맨날 제 등짝을 때리셨거든요. 너는 대학원씩이나 다닌다는 애가, 공부를 한다는 애가 왜 맨날 몰래 만화책 보고 있냐? 왜 맨날 그 이상한 소설 같은 걸 읽고 있냐? 이랬거든요. 네, 다 그게 축적돼서 오늘날 제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도 여기 어머님들 계시면 여러분들도 미래의 저처럼 지금 읽고 즐기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영역을 확장하실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을 이미 알고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웹소설이라는 게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 건지 봅시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웹 플러스 플랫폼.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웹 플랫폼이라고 해요. 웹소설은요. 바로 이 웹 플랫폼이라는 것 위에 서비스되는 어떤 콘텐츠예요.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문학이라고 하고 소설이라고 하면은 걔를 텍스트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거는 문자라는 기호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웹소설은 특이하게 텍스트라고 불리는 것보다 컨텐츠라고 불려요. 네, 그리고 그 컨텐츠라는 것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차분히 봅시다. 이 웹소설에 대해서 알게 하려면요. 일단 옛날로 조금 돌아가야 돼요. 여기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 저편에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들어본 것들이 나오실 거예요. 웹 1.0 세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웹소설 배우러 왔는데 갑자기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하실 거 없어요. 저 컴퓨터 잘 못해요.
네, 그냥 우리는 개념으로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저보다 컴퓨터 훨씬 더 잘해요. 네, 저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웹이라는 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이라는 애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웹 1.0 세대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일단 웹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살펴봐야 돼요. 웹 이전에도요, 인터넷이라는 게 지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서 네, 잘은 몰라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네, 저도 그때는 꼬꼬마였기 때문에 그런 애가 존재하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인터넷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누군가가 거기다가 데이터를 쑤셔 넣는 것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웹 이전의 인터넷은요, 누군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요. 가상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보, 데이터잖아요. 정보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넣는 거예요. 창고처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창고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창고로서의 인터넷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요,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든다면은 제가 얘를 기획해서 여기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제공해주고 싶은 것들만 원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자인 제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제가 허용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를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정보 제공자인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거기에 정보를 쌓는 것도 오직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시대에는 어때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내 맘이에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생산자가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었고요.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인 정보 유통만 가능했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거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저대로 저들만 정보를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당연히 사람들은 더 편하고 좋은 걸 원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웹 2.0 시대다. 그럼 웹 2.0 시대는 뭐냐? 이게 등장한 게 1989년이래요. 그래서 영국의 컴퓨터 공학자인 팀 버너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예요. 네, 여러분 팀 버너스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책에서만 봤어요. 네, 만난 적 당연히 없죠. 네, 제가 이때 중1이었으니까 볼 일이 없어요. 네, 우리 모두 다 책에서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나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만든 용어래요. 이 사람은 뭘 만들었냐면요. 답답해. 정보 제공자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가 여기를 찾아가야지만, 열심히 찾아서 접속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 저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에 있는 거 여기서도 볼 수 있게 조금 더 원활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고 싶어 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문서와 문서를 연결하는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개념은 옛날에는 창고에 그냥 쌓여져 있었던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분산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군가 이따만한 저장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겹치는 것들도 많고 원할 때 제때 뺄 수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에. 네, 이때 나온 개념이 웹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 월드 와이드 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것의 준말이잖아요. 우리가 WWW라는 게. 네, 얘는 이제 한 사람만, 어떤 기관만 독점으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작은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정보 생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자기만의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정보가 분산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만든 정보를 저기 미국에 있는 친구도 원한다면은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빠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가능해진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콘텐츠 영역이 확장됐고 점차 이게 발전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근까지 경험했던 www 쳐서 들어가는 모든 홈페이지들 이런 개념들이 다 월드와이드 앱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발전해 온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 중심의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그러면 아직은 완벽하게 오진 않았지만 미래의 시대가 되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웹 3.0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웹 3.0 시대에 아직 100% 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점차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웹 3.0 시대의 꽃 같은 애가 바로 이 웹 플랫폼이에요. 이 웹 플랫폼은요. 사실 그 기존에 있었던 검색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가던 시대랑 좀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얘가 아주 편리해졌어요. 조금 있다가 뒤에 좀 그 이유가 나올 거긴 한데요. 일단 이 시대가 되면 뭐가 중심이냐면요. 그 이전에는 홈페이지라고 해서 걔를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주소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면 이 웹 3.0 시대의 주인공은요. 콘텐츠예요.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시청각적으로 무엇을 전달해주고자 하느냐. 걔가 중요해진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를 어디서 내가 누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걔가 거기에 있어. 내가 그걸 보려면 그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콘텐츠를 어떻게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중점이 된 거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콘텐츠를 원하느냐, 그게 이 산업 자체를 바꾸는 시대가 되고요. 동시에 사용자들이 그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생산자가 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생산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이제 학생들이니까 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중고생들도 요즘은 어때요? 학교에서 발표할 때 UCC 만드는 거 되게 쉽잖아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UCC 만들라 그러면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 찍고 편집하고 막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즘 어때요? UCC 만드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그 앱 하나 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찍으면 지가 알아서 다 편집해주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1분짜리, 2분짜리 UCC 만드는데 진짜 학생들이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간편하게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완전 사용자 중심으로 바뀐 시대인 거죠.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게 바로 웹 플랫폼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요? 네, 이게 가능해진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늘상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네, 여러분 스마트폰 항상 갖고 다니죠? 어때요? 항상 갖고 다녀요? 네, 저는 완벽하게 100% 스마트폰 중독자거든요. 저와 제 스마트폰의 관계는 거의 일심동체 수준이에요. 잠시도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가장 심각하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네,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봐요.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스마트폰을 잘 안 해요. 저 때문에 질려가지고. 네, 엄마가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애들이 역행해가지고 그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자기들은 잘 안 해지는
근데 아마 다른 부모님들은 별로 참조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케이스가 있다.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이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어디 들어가려면요, www 쳐서 뭘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뭐 하면 돼요? 누르면 돼요. 클릭 한 번이면은 미리 다운로드만 받아놓으면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원하는 어디에도 즉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바꿨다라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원래는 웹 2.0의 가치를 내재한 멀티미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발전을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막 나와요. 근데 얘가 요물이에요. 진짜 요물인 게 얘가 너무 신기한 거죠. 복잡한 웹사이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클릭 한 번으로 다 들어가고 사용자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권이 이 인터넷 안에서의 주권이 옛날에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 어떤 홈페이지라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했던 거라면 지금은 사용자들이 주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제를 못해요. 왜? 여기는 사용자들이 너무 쉽게 들어가서 너무 자기 콘텐츠를 마음껏 올릴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회사가 뭘 하고 싶어도 자기네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일단 검열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콘텐츠들이 네, 정말 수억 시간씩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벽하게 사용자들이 노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에서 놀 수 있는, 그걸 운영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자에게 넘어왔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사용자 자신이 컨텐츠의 생산자가 되고 그걸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웹 3.0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웹 3.0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의 주권은 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아직은 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웹 3.0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네, 사실 웹소설이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웹소설이 등장할 때가 됐죠. 웹소설이란 뭐냐? 바로 이 웹 3.0 시대를 이끌어 나갈 주목받는 콘텐츠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역사가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애는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네, 혹시 이 장면 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TV를 많이 못 보죠. 네, 네. 이게 드라마 25, 21라는 것에 나온 장면이거든요. 혹시 본 학생 있을까요? 와, 그래도 꽤 봤네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가 PC 통신을 통해서 채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래서 채팅 친구를 만나요. 네, 그 채팅 친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선수여서 그 친구랑 친해지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PC 통신에서 이제 채팅하는 장면이에요. 네, 우리 어머님은 해보셨나요? 그쵸? 네, 뭐 하셨어요? 아, 천리안 하셨어요? 네, 저는 나우누리 했거든요. 네, 천리안보다는 나우누리가 이제 조금 더 세련된 것처럼 느껴져서 천리안 하다가 하이테에 넘어갔다가 나우누리로 가는 이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웹소설의 전 역사는 사실 이 PC통신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게 PC통신 단말기예요. 이렇게 생긴 약간 컴퓨터랑 비슷한데 PC통신에 최적화된 기기예요. 사실 저는 얘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용해 보셨나요?
그러셨군요. 저는 얘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컴퓨터를 가지고서 사용을 했을 때인데 이렇게 PC통신 단말기로 사람들이 접근을 했었던 시대예요. 네,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거겠죠. 이때 등장한 게 뭐냐면요, 통신소설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왜 통신소설이냐를 놓고 보면 PC통신에서 연재되는, 그다음에 업로드되는 이런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통신소설이라고 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죠? 네, 읽어보셨죠? 네, 네, 당연히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런 작품들이 그때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네, 테마록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죠? 네, 그때는 오직 이 테마록이 언제 다음 편이 나오는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드래곤 라자라고 해서 지금도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에 지금도 팬이 되게 많아요. 네, 테마록은 되게 정확하게 Y2K 시대의 그 세기말 그 감수성이 너무 강렬해서 지금은 그만큼 각광받지 않는데,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당시에 테마록에 빠져 있었어요. 네, 테마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지금도 막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공포물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 이 PC통신 소설은 어떤 애였냐를 놓고 보면은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놨어요. 플러스는 뭐냐면요, 긍정점, 마이너스는 당연히 부정점이었겠죠. 일단 PC통신 소설이 등장해서 긍정점이라고 하면 일단 얘는 아마추어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단하지 않은 작가들도 자유롭게 자기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공간. 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테마록이나 드래곤 라자 같은 작품들을 쓴 작가들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유저들이 자기 작품을 올리다가 그게 히트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가 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 이름이 없어요. 아마추어라는 건 내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프로 정신을 부여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독특하거나 실험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이 아니라 화면으로 무언가를 읽는다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뭘까요? 너무 쉽게 쓰여지니까 모방과 표절이 넘쳐나요. 남발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왔던 게 뭐라면 양상형 통신소설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써버리고 모방해서 표절해서 빨리빨리 쓴 다음에 바로 네, 인기작은 어디로 가냐면요, 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출판을 해가지고 해적 출판도 되고 막 그냥 바로 출판이 돼서 바로 책 대여점에 뿌려졌어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책 대여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당시에는 진짜 그냥 PC통신에서 조금 뜬다 싶으면 바로 그냥 책으로 나오고, 네, 최종적으로는 아무리 PC통신에서 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작가들의 꿈은 그거였어요. PC통신에서 떠서 책을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신에 올렸던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관계죠. 왜냐하면 통신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사보고 안 빌려보잖아요. 수익 창출은 여전히 책으로 되지만 인기를 얻는 것으로서만 PC통신이 유행되던 네, 이런 시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이런 PC통신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라는 게 가정용 PC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PC통신 소설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통신 소설이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거예요. 뭔가 아마추어적인 것 같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쓰는 것 같고 그렇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펴지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좀 바꿔요. 뭐냐? 인터넷 소설이다. 네. 그리고 나중엔 줄임말이 돼요. 인소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페이지들, 웹페이지들이 있었지만 이때를 주류적으로 이끌었던 페이지가 조아라나 문피아 같은
네, 요 당시에는 웹페이지였거든요. 여기가 이런 곳이 주축이 돼서 아마추어들이 자유롭게 자기 글을 게재하고 인기를 얻으면 이제 구독해가지고 보거나 아니면 돈을 내고 보게 하거나 아니면은 책으로 출판하거나 이런 루트를 가진 웹페이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조아라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네, 문피아는. 네, 네, 들어봤군요. 네, 사실 조아라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로맨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지금은 이제 판타지 쪽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문피아는 원래 무협에서 시작해서 판타지로 간 네,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인터넷 소설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넷 소설은 이제 한 획을 긋게 돼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 PC통신 소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르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실험적인 요소들이 네, 집합되게 돼요. 그래서 로맨스, 무협, 판타지, 대체 역사물 이런 개념들이 사실 이 인터넷 소설 시기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인터넷 소설도 PC통신 소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개념 때문이에요. 양판소라는 개념이 이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대여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양상형 판타지 소설이다 라고 해서 하나가 인기를 끌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명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테마록 같은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 그럼 비슷한 작품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나왔던 드래곤 라자 같은 작품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카피해가지고 비슷한 더 빨리 네, 빠르게 그냥 속성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 소설, 인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얘가 산업적으로 지속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작가가 어때요? 글을 썼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작가도 작가 왜 노동하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인터넷 소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터넷 소설은 공짜로 읽는 소설인 거예요. 아마추어가 쓰는 소설. 그러니까 무료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창출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더 빨리 책을 내려고 했고 책을 내야지만 거기에서 인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판매가 되고 요래야만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였던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 웹상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작품을 내기만 해도 작가의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바로 사실은 웹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웹소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딱 놓고 보면은 분명해요. 이전에도 비슷한 계열의 장르 소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웹소설만큼 각광받을 수 없었냐? 라는 거는요. 작가들을 소진시켰기 때문이기도 해요. 작가도 자기 글쓰기 노동에 대해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근데 대가가 없으니까 좋은 작가들이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가 있나요? 없죠. 빨리 거기를 탈출해야 되잖아요. 탈출해야지 자기 글쓰기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웹소설이라는 개념이 탄생된 것도 중요하지만 웹소설이라는 개념이 탄생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다라는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가 산업적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소설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사실 웹툰이라는 말이 먼저 있었어요. 웹툰이 먼저 생겨났고요. 그래서 웹에서 연재되는 카툰, 만화를 웹툰이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서 이제 웹툰만으로는 더 많은 유저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장르 소설도 여기서 한번 연재를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온 게 웹소설인 거죠. 요거는 웹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장르 소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말을 만든 거는요 2013년 1월 15일이에요. 네이버가 웹툰
의해서 네이버 웹소설을 만들어요. 네, 이걸 런칭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웹소설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한 거죠. 사실 그 이전까지 인터넷 소설이라고 불려졌던 애들이 이제 네이버가 웹소설이라고 부르면서 웹소설이 된 거예요. 근데 단지 단어만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감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웹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웹소설은 지금은 이 공룡기업 두 개가 가장 큰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웹소설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 이 두 개의 공룡기업과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조아라, 문피아 그들도 네, 이제는 거의 공룡기업이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각 장르별 특색을 살린 수많은 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웹 플랫폼들이 존재해요. 사실 저도 너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해요. 그 중에 이제 약간 제가 연구하는 분야랑 맞는 것들만 주로 살펴보고 저는 주로 이 4개의 플랫폼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게 있어요. 뭘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웹소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웹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아무도 없는 말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봤죠. 웹희곡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웹드라마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문학의 갈래는요. 우리가 이렇게 4개로 나뉘어요. 시, 소설, 수필, 희곡. 네, 이렇게 나뉘어요. 네. 수필은 약간 장르가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뺐어요. 그런데 웹소설은 있는데요. 웹시는 없어요. 웹희곡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문학을 다 받아들였다면 얘네들도 존재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오직 이 가운데 소설만 웹 플랫폼에서 서비스되고 있어요. 왜?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때 웹에서도 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봤던 때가 있긴 했어요. 네, 몇몇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연구자들끼리. 근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인터넷에서 짤막짤막한 시들이 유행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시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인 한 명을 끝으로 사실 그 뒤로 후속으로 뭐가 발전된 게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산업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웹이라는 환경 위에서 보면은 웹소설, 웹드라마 이거 다 뭐냐면요. 서사 장르예요. 이야기가 있는 장르예요. 얘네들이 더 잘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흡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놓고 보면요. 이게 확실히 웹 플랫폼으로 오면서 산업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어때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시는 짧아요. 보통 시는 아주 긴 장편시도 있지만 짧아요. 시의 다음 구절을 미친 듯이 보고 싶어서 결제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 자체가 이미 짧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비용을 적게 부여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사실은 시집은 더 얇고 네, 가지고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들고 다니면서 보거나 음미하면서 보는 개념이 더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는 어때요? 사람을 충동질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결정적인 신공의 부분에서 끊는 거예요. 절단신공이라고 하잖아요. 딱 끊어버려요. 두둥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궁금해서 미치는 거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뭐 하게 돼요? 무료로 보다가 클릭하게 되는 거죠. 결제를. 네, 저는 완전 헤비 독자거든요. 네, 한 달이면은 웹소설에 쓰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료권을 못 참고 그 다음 거를 계속 클릭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좀 약간 한심하게 봐요.
네, 가끔 한심하게 볼 때가 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결제를 해? 좀 기다렸다 보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못 참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웹소설의 산업을 만드는 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매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장르가 뭐냐? 그건 서사예요. 이야기 장르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웹소설은 바로 이런 수익성을 창출하는 웹 플랫폼의 콘텐츠이자 그리고 그 자체로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웹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얘가 하나의 문학 장르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타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지탱시켜주는 상품이다 라는 걸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웹소설이 유행하는 만큼 다른 서사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웹 드라마는 또한 웹에서 많이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거 웹 드라마는 웹소설만큼 인기가 있지 않아요. 웹에서는. 왜냐하면 영상은 뭘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은 쇼폼이 유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웹드라마 15분, 10분짜리 조차도 힘겨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쇼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서 웹드라마가 사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짧은 웹드라마보다 차라리 우리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극장에 가서 보는 걸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유튜브로 가잖아요. 유튜브 콘텐츠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저는 유튜브를 모든 걸 다 즐기면서도 유튜브를 즐기지 않거든요. 전 제 자신을 굉장히 잘 알아요. 유튜브를 즐기는 순간 전 집 밖으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우리 자제할 줄 알면서 콘텐츠를 즐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여기서 5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웹소설 산업으로 넘어가서 웹소설 산업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하고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웹소설이라는 게 어떤 배경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현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웹소설 산업은 어떻게 또 형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웹소설 시장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두고 표를 만들었어요. 네, 웹소설 시장이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업이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으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네, 돈이 되지 않으면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산업은요 고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은요 돈을 받는 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든 그거 업로드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런 페이지를 그런 플랫폼을 유지하고 만드는 사람이든 누군가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소비에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해요. 웹소설이 그 이전의 PC통신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빠르게 확장되고 미래의 먹거리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첫 번째가 있어요. 컨텐츠를 유료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웹툰도 있잖아요. 웹툰도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컨텐츠 유료화에 더 확실하게 성공을 거둔 거는요, 웹툰보다 웹소설이에요. 이게 일단 웹툰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100원은 저렴하게 느껴지는데
200원은 비싸게 느껴지고요. 500원은 정말 비싸게 느껴져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웹툰을 처음 서비스할 때 시장에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이 플랫폼에. 그러려다 보니까 무료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요. 웹툰은 원래 공짜로 읽는 거야 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웹툰을 창작하는 데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은 웹툰 가격이 제가 방금 말했듯이 200원이면 비싸다고 느끼고 500원이면 진짜 비싸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시장은 굉장히 커졌는데 사실은 수익 창출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항마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웹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웹소설은 일단 유료화에 확실한 성공을 하는데 일단 얘가 스낵컬처라는 정체성에 굉장히 적합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신문소설처럼 이렇게 단발말로 다음 화를 기대하게 하면서 계속 쳐내는 게 가능했던 건 거죠. 그리고 웹소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창작이 가능해서 100원이라는 가격을 매겼고 그게 효용성이 좋았던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100원? 100원은 내가 지불할 수 있어. 네, 근데 100원이 쌓이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쌓이면 10,000원이 되는데 사람은 100원씩 지불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지불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웹소설의 장점은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웹툰은요 사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화잖아요. 네, 만화라서 너무 이게 선명해요. 만화라는 게. 근데 웹소설은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그냥 텍스트를 읽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요. 요것도 이 콘텐츠를 유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비자들이 많이 사도 창작자가 별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웹소설은 웹툰보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웹툰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뭐 해야 돼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 컴퓨터 화면에 맞춰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맞춰가지고 얘를 구상하는 능력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배치 능력도 가져야 돼요. 얘도 거저어져지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거기다가 색깔 넣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색깔 넣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꽤 비싸요. 네, 제가 저희 아이가 웹툰에 초반에 좀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건 뭐냐? 시작할 때 일단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웹소설은요. 잘 쓰고 못 쓰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웹소설은요.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요. 나 혼자 쓰면 돼요. 네, 여러분도 지금부터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인기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일단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쓰는 건 내 자유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로만 쓰나요? 문서 작업을?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쓰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어머님도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작가들 중에는 저희 또래도 꽤 많아요. 그 다음 개인 창작이 가능해요. 만화는요. 작가가 혼자 그리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누가 어시스턴트가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90년대에 만화 잡지가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 90년대 만화 보셨나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더 전시되고, 네. 90년대에 이제 순정 만화 붐이 불면서 뭐, 댕기 이슈, 그 다음에 뭐, 이런 만화들, 르네상스,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80년대 후반부터. 네. 요런 잡지 시대에 인기 작가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작가들 중에 지금 어깨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 팔이 안 좋아가지고 작품 활동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2주에 한 번씩 작품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잡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옆에 도와주는 문화생들이 있어도 결국에 작가가 해야 하는 몫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웹툰은 심지어 연재를 얼만큼씩 해요. 그쵸. 지금은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초기 웹툰은요, 훨씬 더 인기를 끌려면 훨씬 더 자주 냈어야 돼요. 이거는 작가한테 거의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업량을 해내려면 작가가 개인이 혼자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웹툰 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도 발생을 해요. 근데 일단 웹소설은요, 혼자 쓸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엔 팀 짜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 혼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연재가 가능한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웹툰 플랫폼보다 웹소설 플랫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가능하게 해주냐? 굉장히 폭넓은 창작층을 만들게 해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아직까지 이제 초등학생 작가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중학생부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웹소설 작가는요, 진짜 전체 연령층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넓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정체를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웹소설 쓰시는 작가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처럼 연구하는 거나 교수님이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필명을 제가 몰라요. 창작하고 있는 것만 알아요. 그렇게 필명을 감추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필명으로만 하고 자기 본명을 다 감추고도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많은 생산자, 더 많은 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반에는 뭐가 있냐? 이미 PC통신소설, 인터넷소설, 이 시대부터 축적된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탄탄하게 축적된 상태에서 이게 유료화에 성공하면서 산업까지 가니까 정말 작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놀랍게도 제 주변에 국문학 연구자들 중에서 웹소설 한 번씩 안 써본 사람 많지 않거든요. 다 한 번씩은 써보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소설을 못 써요. 네, 소설을 못 쓴 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읽기를 잘하지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진 않았는데, 네, 왜냐면 이렇게 첫 문장부터 남들한테 가르칠 때는 말은 잘하거든요. 이런 걸 해야 한다. 근데 막상 내가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멈춤하는 거죠. 네, 그래도 제 제자들은 저보다 잘 쓰니까 다행이죠. 네, 걔네들은 제가 말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잘 쓰는데, 네, 정작 말해주고 있는 저만 못 써요. 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듣고서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 프로슈머라고 해요. 자기가 생산하면서 자기가 소비하는 사람, 자기가 소비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웹 플랫폼 산업은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뭐냐면요, 네, 이 화면에선 색깔이 더 옅게 나오네요. 네, 제가 제일 밑에다가 웹소설을 큼지막하게 그렸어요. 네, 제일 많아요, 이쪽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창작층이 훨씬 더 두텁고 넓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웹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웹드라마. 네, 저희 글자가 잘려서 나오네요. 동영상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배우는 거 웹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웹소설을 이렇게 다른 장르보다 크게 그렸을까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플랫폼 산업 안에서 웹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요, OSMU 때문에 그래요. OSMU가 웹소설만큼 원활하게 일어나는 게 사실 없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OSMU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의 소스,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를 영화, 게임, 책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 시대거든요. 왜 이 OSMU가 웹 플랫폼 산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라고 하면은 투자 비용이 낮은데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콘텐츠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콘텐츠 원천 소스로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사실은 웹소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웹소설을 잘 안 봐요. 소설은 재미가 없어요. 읽기가 힘들잖아요. 네, 우리 집 아이는, 저는 웹소설을 연구하고 많이 읽는데 저희 집 애는 웹소설 안 읽어요. 웹툰 읽어요. 그리고 둘이 대화를 나눠요. 그럼 둘이 깜짝 놀래요. 같은 작품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웹소설로 읽고 웹소설을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웹소설을 읽고 걔는 그게 웹툰화되면 웹툰을 읽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네, 서로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지만 굉장히 대화가 잘 되는 모녀지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TV에서 나오면 함께 봐요. 드라마다. 영화로 가면 극장을 함께 가요. 네, 이제 영화로도 나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고유한 콘텐츠, 고유한 원천 소스를 되게 중시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는 걸 즐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더 고유해야 되고 더 특별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져서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다른 미디어에서 다른 방식의 콘텐츠로 생성되면요, 그걸 또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 다름을 보기 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름에서 재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OSM은 투자 비용은 낮은데 이미 팬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비용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한 번 더 OSMU가 될 때마다. 근데 부가가치는 계속 생산이 되는 건 거죠. 이런 원천 소스로서 웹소설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웹소설만 OSMU 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문학도 OSMU 돼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보건고사 아는형 같은 작품이죠. 혹시 보셨나요? 소설 봤다. 아, 네, 소설 보신 분이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 드라마도 봤다. 네, 저도 둘 다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작품들도 OSMU가 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웹 콘텐츠의 영역에 오면 그냥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요, 이제는. 옛날에는요, 어떤 식이었냐면요, 웹소설이 조금 인기를 많이 끌면은 그게 완결되는 즈음에 그때부터 이제 웹툰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웹툰이 시작되면서 뭐가 진행이 되냐면 드라마화가 진행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차가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게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애초에 같이 가요. 웹소설이 런칭되는 순간 이미 웹툰도 같이 런칭이 돼요. 약간 웹툰이 이제 그리는데 시간이 드니까 조금 늦지만 얘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지나면 웬만한 작품들은, 특히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 거의 영상화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인기 있는 웹소설들은 이미 웹소설 서비스 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관련된 영상화되는 이런 권리들을 이미 다 저작권 다 팔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OSMU를 아예 전제해 놓고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에 나온 이 그림은요, 지금 현재 계속 그러니까 서비스 되고 있는 이 작품의 표지예요. 첫 화면인데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좀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표지는 이렇지 않고 좀 촌스러워요.
네, 그냥 어두운하면 이렇게 웬 아저씨 같은 느낌의 남자가 이렇게 턱 그림자로 앉아 있는 네, 요 화면인데 제가 그거 열심히 찾았는데 네. 왠지 걔를 넣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갖고 왔어요. 이왕이면 예쁜 그림으로 보자 라고 갖고 왔는데 사실 이렇게 멋있는 그림으로 다시 표지가리가 된 거죠. 이 표지가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드라마 때문이에요.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다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새롭게 이 소설에 읽는 독자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멋있게 표지가리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웹툰도 같이 연재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드라마 되기 전에 예전에 이미 재벌집 막내 아들 다 읽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 그랬거든요. 연구자들이 보면서 이건 무조건 드라마가 돼야 된다. 이게 드라마가 안 되면 안 된다. 언제 되나 500분만 기다렸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드라마가 되는데. 근데 지금은 웬만한 작품은 거의 나오면 바로 드라마가 되거나 웹툰으로 같이 연재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웹 플랫폼 산업에서 웹소설의 가치는 뭐냐? 어떤 정도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냐를 놓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웹소설은 그 자체로 이미 걔 혼자로 단독 상품으로서도 유료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상품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른 미디어 콘텐츠에 OSMU 되는 원천 콘텐츠로서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이제 웹툰도 한번 연재하면은 이게 바로 인기를 끌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웹소설 기반으로 웹툰이 연재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런 웹툰이 웹툰 그 링크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연구자니까 산업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자니까 이런 OSMU가 약간 염려가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원천 소스가 이 웹소설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컨텐츠의 특징에 맞는 원천 소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의존적이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경직될 수 있으니까 마치 웹소설을 미리 나오지 않으면 웹툰이나 영상화가 잘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염려스럽긴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웹소설은 그 자체로 아까 상품이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뭐의 매력 때문에? 100원의 매력. 네, 저 같은 헤비 독자들이 있는 거죠. 제 주변에 또 이렇게 막강한 헤비 독자 군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웹 플랫폼의 캐시카우. 캐시카우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산업이 안정화됐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웹소설 산업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까요? 제가 아까 염려가 좀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염려될 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웹소설이라는 웹 콘텐츠 산업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거나 혹은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다면 기억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새로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그리고 낡으면요, 도태돼요. 그 도태되면요, 어느 순간 사라져요. 지금까지 웹 플랫폼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불과 한 10여 년 동안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다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면서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사실 웹 콘텐츠 시장이 이때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전체가 정체된 걸 수도 있어요. 정체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새로워서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면 우리가 다음에 후발주자로서 거기에 가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 도약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 새로움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웹소설은 어떤 점에서 새로웠을까요? 먼저 누가라는 측면에서 새로웠어요. 그 말은 뭐냐? 기존의 작가, 독자 이렇게 나누던 이 세상으로부터 이 간극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워졌어요. 이 화살표가 끊겨 있지 않잖아요. 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느 쪽으로 더 선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독자들 가운데는 저처럼 더 그걸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요. 산업적으로 그 분야에 더 투자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쟤는 한 큐예요. 언제든 이 독자는 작가로 갈 수 있고 저 작가도 독자가 될 수 있는 세상. 이게 웹소설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누가에 있어서의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워졌어요. 과거에는요, 작가가 작품을 써서 걔를 유통을 시켜서 독자를 만나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일단 작가가 출판사에서 보내야 되죠. 그럼 출판사가 그걸 읽어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이걸 출판할지 말지. 출판사가 출판을 결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작품은 독자를 못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작품도요, 굉장히 많이 반려당했대잖아요. 출판사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반려당한 다음에 겨우 출판을 했다가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런 긴 유통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자를 만나기까지. 근데 웹소설은 어때요? 시간차가 거의 없어요. 올리면 바로 독자를 만날 수 있어요.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아주 혁신적인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어요. 예전에는 뭔가를 읽으려면요, 책으로 읽어야 했어요. 책으로 읽으면요, 굉장히 많이 무거워요. 네, 요즘에 당연히 그거 이북 같은 것들도 발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책이라는 매체를 굉장히 즐겼어요. 저는 이북이 나온 다음에도 한동안은 책만 봤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이북도 꽤 많이 봐요. 네, 그게 웹소설 보면서 이게 읽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북 보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책이라는 것으로 봤다면 네, 요 사이에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PC통신도 있었지만 네, 웹페이지로 보고 그 다음에 웹 플랫폼으로 읽는 이 미디어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야기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에 있어서 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옛날에는요, 우리가 사실 얘를 1번으로 생각했어요. 작품성. 작품성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해요. 그런데 작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건 작품성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성을 뒷받침하는 거는 개성, 작가의 개성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웹소설이 등장하면서부터는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요. 작품성 있는 것도 읽을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웹소설을 읽으면서 즐기는 그 기쁨과 제가 본격 소설을 읽으면서 즐기는 기쁨이 저한테는 약간 다른 방향이지만 똑같은 기쁨을 줘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렇게 웹소설만 읽으면 본격 소설은 안 읽게 되는 게 아닐까? 아무도 안 읽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충동에 모두 노출돼야지 끝까지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독서 기록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완전 문자 중독이어서 읽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것에는 본격 소설이나 주류 소설도 있었지만 이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PC통신에서 연재되는 아니면 대여점에서
빌려볼 수 있는 이런 소설들도 제 독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편견 없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건 웹소설만 읽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거기에 존재해요. 마음을 열면 돼요. 나는 재미를 위해서, 작가의 개성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아주 뚜렷한 작품성을 위해 작품을 다양하게 섭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웹소설에서는 한계가 남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작품성이 아주 뚜렷한 작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차 여기에 허기를 느끼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연구자들이, 일반 문학 전공하고 일반 문학 공부해왔던 사람들이 웹소설이랑 웹툰 같은 영역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배경에 의해서 웹 기반 장르 소설을 이제 모두 다 웹소설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에 있어서도 웹소설은 새로움을 만들어냈어요. 뭐냐? 옛날에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요, 이게 얼마만큼 시대와 언어와 역사와 국경을 넘어서도 가치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지속성이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한 가치로 봤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남은 작품일수록 진짜 좋은 작품이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웹소설은 물론 이런 작품들도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고 아주 단단하게 축적되어야 하는 세계라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린 동시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찰나적으로 읽을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문학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우리한테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지나가면서 읽는 텍스트를, 엄청나게 진지한 텍스트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5분, 1분 이런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콘텐츠, 만들어주는 텍스트,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 이례적인 가능성을 웹소설에서 찾은 건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웹소설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웹소설과 웹툰. 네, 웹소설과 웹툰, 웹드라마. 얘네들이 한데 엉켜서 뭘 가능하게 해주냐?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산업을 만들어준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산업의 영역에서 눈을 감으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북이 나오면요, 세상 모든 출판 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오디오북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책은 종이로 읽어야지. 근데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텍스트들이 생산되고 그 많은 텍스트들을 집에 저장해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겨운 시대가 됐어요. 저는 진짜 종이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텍스트를 종이로 읽어야지, 책으로 읽어야지, 화면으로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조차도 요즘에는 네, 반복적으로 읽을 텍스트가 아니라면은 대체로 다 이북으로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집 책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에요. 이제 더 이상 책을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사도 갈 때마다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온 가족들이 제 책에 시달리고 있어요. 집에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발 저도 뭐 책 좀 치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정말 꼭 필요한 책만 사는데 저희 집 안방, 거실, 애들방, 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좁은 복도까지 책으로 안 채워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 친정집까지도 다 책으로 채워졌거든요. 제가 이북을 읽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샀으면은 네, 집이 최소한 2배가 되거나 집이 터져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은 그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북이 나온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봐야 할 텍스트는 너무 많은데 그 책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오면은 중요한 책인데 작가한테도 정당한 소득이 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도서관에서만 빌려보면요. 사실 도서관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모든 책을 다 도서관에만
있고 그 도서관에서만 빌려보면요. 작가에게는 사실 미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더 저렴한 가격에 책을 봐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산업을 만드는 건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웹소설이 찬란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겠죠. 이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는요. 본격 소설이나 본격 소설만 한국 문학이 아니에요. 본격 소설만 한국 문학의 영역이 아니고 본격 소설만 연구 대상이 아니고 본격 소설만 비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웹소설이나 장르 소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한국 문학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얘네들도 연구와 비평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관점이랑은 달라진 거죠. 네, 제 주변에는 본격 문학이랑 저처럼 이렇게 웹소설을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점 대학에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산업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지금까지의 웹소설 산업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뭐냐?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요.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 세대의 과제일지도 몰라요. 뭐냐? 우리가 어떤 작품이라는 걸 만든다면 거기엔 항상 평가라는 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평가라는 건 일반 독자도 평가하지만 더 전문적인 독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하는 걸 우리가 비평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비평가는요. 사람들이 평론가, 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점만 끄집어내 라는 거는 대단한 착각이에요. 평론가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 독자가 평론가거든요. 네, 사실 웹소설에도 이제는 이런 평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평의 영역이.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웹소설이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토해내서 고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비평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기 있는 것들만 계속 모방하고 표절하고 똑같은 작품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망하게 돼요. 80년대에 홍콩 영화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아시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확 꺾였어요. 왜냐? 같은 비슷한 작품을 계속 생산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이 작품 찍다가 저 작품 찍다가 같은 배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컨텐츠가 유사해지고 동일해지고 반복해지면요. 그 산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뭐냐? 사실 비평의 역할이다. 그게 사실은 웹소설 안에서도 웹소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문학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장르 문학에 있어서는요. 좋은 작품들이 외국에는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 장르 소설이거든요. 판타지 장르잖아요. 그리고 장르 소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격 소설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 다 어떻게 생각해요?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즐기고 찰나적으로 이례적으로 지나치는 이런 웹소설 중에도요. 점점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작품들의 중점이 뭐냐? 독창적인 세계관이 이 작품들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면 우리나라 웹소설 작품들 중에서도 이런 작품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건데 이 외에도 많지만 달빛 조각사 같은 작품 정말 인터넷 소설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게임 서사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평가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래요. 제목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저 이 작품을 이제 추천받았을 때 이게 과학 소설로서 굉장히 주목받은 작품이라 그걸로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작품을 읽기 전까지 생각보다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바다를 직접적으로 다룬 작품이 많지 않다. 해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그 SF든 일반적인 서사든 바다를 그렇게 사유하는 작품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삼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작품을 적게 읽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다에 집중한 작품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바다에 대한 작품이 되게 적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다와 해저와 관련된 SF고 초반에는 SF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판타지 요소가 훨씬 더 강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연재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런 작품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앞서 말했던 독창적인 세계관. 감히 넘볼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관. 그래서 모두가 그거를 따라하고 싶을 정도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 세계 안에서 인물을 제대로 구축하고 서사를 제대로 구축하면 이 웹소설도 웹에서 잠깐 찰나적으로 사라지는 작품이 아니라 시대를 넘고 언어를 넘고 네, 세대를 넘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성을 가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웹소설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다음 세대를 위한 작품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참조한 책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요. 칼같이 시간 맞춰 끝내는 걸로. 뒤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8시에서 1분 남기고 끝냈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수업을 끝내는 걸로 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좀 더 즐겁게 그럼 이제 웹소설 안에서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건 일반 창작론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